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경선 규칙과 후보 등록 일자 등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경선 규칙은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결정됐는데요. 발표 현장으로 가봅니다. 네, 박범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워낙 의견 안건이 많아서요. 오늘 총괄기획분과부터 공명선거분과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들을 분과위원회 위원들로 배치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내일 15일 하루에 한해서 그렇게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 기탁금은 예비 후보자 등록 기탁금 1억 원과 본경선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 원 합쳐서 4억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일 및 투표 일정 결정의 건은 본 경선에 대해서 순회 경선으로 하되 1차 순회 충청권인데요. 순회 경선 일정은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개표는 4월 19일에 충청권 개표를 마칩니다. 2차 순회는 영남권이고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개표는 4월 20일에 개표가 됩니다. 3차 순회는 호남권이고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되고 개표는 4월 26일 개표가 됩니다. 4차 순회 경선은 수도권과 강원, 제주를 모두 다 합쳐서 투표 진행은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국민선거인단은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이렇게 넓게 범위를 잡았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디도스 공격 등도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이틀간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언제와 언제라고 알려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다만 안심번호를 받는 기간을 한 열흘이라 합니다. 이미 신청을 했는데요. 그 기간을 감안하면 4월 21일부터 4월 최종적인 투표. 네, 민주당 경선 규칙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들어보셨는데요. 잠시 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1시간 20분에 걸쳐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발언과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각 40분씩 총 1시간 20여 분간 모두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몇 시간짜리 사건을 내란으로 만들었다며 국회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과 통화에서 구체적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최상목 쪽지에 언급된 비상 입법기구도 넌센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 봉쇄에 대해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다며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어간 장면을 생중계한 것에 대해 이른바 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구속 취소 과정에서도 쟁점이 된 불법 구속과 공수처법상 허점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네, 검찰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앞서 검찰은 1시간 넘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방해했다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미리 준비한 PPT 자료를 화면에 띄워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를 다시 띄워달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 증인 신문도 진행이 됐는데 어떤 주장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재판부는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김영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오늘 열린 형사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본청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끝난 사람을 검찰이 유리한 순서대로 배치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된 증인들은 자신의 내란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며 증인신문 진행 순서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2차 공판에 조 단장을 다시 불러 반대 신문을 마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주요 증인 38명을 신청했는데요. 앞으로 증인신문 순서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한 내란 혐의 첫 공판은 전직 대통령 사례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다시 촬영 신청이 접수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합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5분 거리에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법원 입장까지는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불구속 피소인은 법정까지 직접 걸어 들어가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까지 경호차를 타고 구속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비공개 통로로 법정에 출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도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이 공개된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이번에는 법정 내부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재판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첫 공판 시작부터 비공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법정 촬영 허가 2건을 신청했지만 너무 늦게 신청서가 접수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언론사에서 다시 법정 촬영을 신청할 경우 질서 유지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은 법원 인근에서 열린 집회 시위에도 큰 혼란 없이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구속 취소에 이어 촬영 불허 결정으로 잇따라 논란에 휘말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본격적인 조기 대선 전국이 펼쳐지면서 각 당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차출론이, 민주당은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잡음이 빚어지면서 일부 주자들의 불참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부터 알아보죠. 최근 당 내부에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이 확산하고 있죠. 네, 최근 한대행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50명을 웃돈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한대행 차출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각 후보들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인터뷰에서 한대행의 출마 얘기 자체가 상식에 반하는 정치 행태라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한대행 차출론을 해당 행위라 규정하며 선거 승리가 아닌 기득권 연명을 위한 당 일각의 움직임이라 깎아내렸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한대행 출마론은 답답함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보이지만 통상위기 속 한대행이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며 흔들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 지도부도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한대행 출마를 개인적으로 권유하는 건 당의 경선을 좀 더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지만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 경선은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경선룰을 비판하면서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선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당원 당규까지 위반하면서까지 규칙을 만들란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선관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경선 후보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 등록 뒤 서류 심사를 거쳐 모레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계엄 사태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재명 예비후보를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요. 김 전 장관은 경북 안동을 찾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박정희 정신을 되새길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 민주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당 대선 경선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한 건데요. 또 조금 전 당 선관위가 회의를 통해 경선 일정도 밝혔는데 내일부터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21일에서 27일까지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룰은 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구분 없이 선거인단을 꾸려 국민 경선으로 대선 후보를 뽑았었던 지난 대선 경선들과는 다른 규칙입니다. 비명계 후보들 사이에선 당원들 사이 지지세가 큰 이 대표에 유리한 규칙이라며 불만이 잇따랐는데요. 김두관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경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며 당분간 어떤 행보를 할지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무소속 혹은 제3지대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주당 원칙인 국민 경선이 무너진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당히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도 열었는데 당원 투표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유불리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은 채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당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 외에 추가 의견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선 이 같은 논란에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급박한 일정 속 기존 방식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할 수 없었다며 특정 후보의 유불리는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뒤 첫 행보로 오늘 국내 AI 반도체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AI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관련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경남으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차출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작 한덕수 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관세 문제 대응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해 대선 출마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민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한 기간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상 대응이 한 대행 본인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국민의힘 안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현안에 집중하면서
대선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불출마 선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마지막 소명이라는 말은 통상현안 협상 등을 잘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한 대행이 전에도 자주 했던 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불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의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대선 출마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목소리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 대선판이 주말 사이에 요동쳤습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또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대선 딱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경선 등록이 시작이 됐는데 경선 후보 등록도 시작하기 전에 유력한 후보 두 사람이 중도에 이제 경선 혹은 대선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 내부에서 한덕수 추대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가 사실상 국민의힘의 경선 트랙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추대론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출마해 있는 후보들로는 안 된다. 이런 일종의 이제 패배주의인데다가 자당의 후보들을 굉장히 왜소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이제 뭐랄까요, 자책골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단히 이제 실망을 아마 일부 후보는 했을 거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그게 직접적으로 대선 출마 포기로 이 표출이 됐고, 유승민 그 전 대표는 이전부터 경선 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파면과 같은 중대 사태를 맞아서 민심 그대로 이 경선을 치러야 이제 확장성이나 경쟁력이 있는데. 또다시 이제 당원 50%, 또 국민 50% 과거와 같은 경선 룰로 치렀을 때 결국 이제 굉장히 편향돼 있는 당심의 가칠 우려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수용이 안 돼서 고심 끝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두 분의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은 중도로의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후보가 빠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경선 전체가 더 헐거워진 데다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커질 그런 이제 가능성마저 생겨났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일종의 이제 경선 시작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위기 상황이 조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이제 그런 위기 의식을 느껴서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이 총리 추대에 대한 공식적인 뭐 서명 해가지고 뭐 기자회견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일종의 해당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중지시켰는데 오늘까지 여전히 그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 오세훈, 유승민 두 인물은 한덕수 차출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또 그것 하나만 보긴 좀 어렵고요. 예. 일단 이 국민의힘에 지금 내재돼 있는 지금 사실 약간 불안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압도적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마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 후보 난립과 룰 세팅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사실상 없어요. 투권 체제라고 쌍권 체제라고 하는 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도 있지만 황우려 지금 뭐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 룰 세팅에 깊게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직접 반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이른바 노선 갈등 요인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룰 세팅에 이제 반발해서 이제 그런 나간 형국이 되지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선 갈등 요인과 그다음에 그 후보 난립에 대한 어떤 이런 과정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대행에 대한 어떤 그런 영입에 전혀 지금 말하자면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가르마를 탈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이 본인이 과연 서울시장직을 물론 던지지 않고 나가지만 사실상 나갔을 때는 배수의 진을 치고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올인했을 때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차라리 보수의 리빌딩과 그다음에 재건, 그다음에 올바른 방향성과 노선을 얘기하면서 차후를 도모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얘기 중에
정치인은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멈출 줄 아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 그 출마 선언문에 녹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간 불이 켜진 적신호가 켜진 이 경선 은행을 어떻게 좀 더 퍼포먼스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게 좀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4강 구도에 좀 변동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두 분 다 이제 4강 안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던 그런 후보인데 이제 두 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그 두 분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를 향하겠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4강의 향배가 갈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문수, 한동훈 그리고 이 누구죠 또 한 분? 홍준표. 예, 홍준표. 이 세 분까지는 조금 안정권에 있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한 분이 누가 될 거냐? 나경원 그 후보가 될 거냐? 안철수 후보가 될 거냐? 이제 두 분 더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다선 중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분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데다가 사실상 후보들 간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의 변별력을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판단해서 뭔가 이게 표심을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인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랄까요? 내지는 국민의힘의 당원 혹은 지지층의 인지도에서 조금은 나경원 의원이 앞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다만 나경원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표심이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하고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최수영 평론가께서 얘기했던 이른바 노선이라는 측면에서 그에 비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뚜렷하게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측면에 있어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차별성을 갖는다 이런 관측이 있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갈 게 유력한데 누가 들어갈지는 현재로서는 뭐 확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빅4가 누가 될 것인가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관심 있죠. 다들 뭐 사실 빅4가 누구냐, 4인 컷에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실제로 관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을 해서 파이널 두 분이 가고 혹시라도 나중에 그 선출된 분이 또 다른 시민사회연대 혹은 뭐 한덕수 대행 등등 해서 마지막 단일화 또 여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4인 컷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실제로 정치 생명에도 약간 타격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잠재력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자기 무게감 이런 데 좀 타격을 입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이제 그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유력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 유승민을 지지했던 이른바 중도 확장이 있는 걸 지지했던 이런 분들이 과연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이 약간 말하자면 강성 노선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발해가지고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에 무언가 새로운 어떤 그런 시그널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우리가 매기 효과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그러니까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를 2대2 구도로 가야 되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100% 여론조사인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이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지지자들을 빼고 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 놓고 가면은 거의 90% 이상 당심 투표와 비슷한 결과가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 이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던 그래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반발해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나경원 의원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중성은 두 분이 거의 비슷비슷한 데다가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약간 아니오니까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뭐 제 추론입니다. 뭐 그런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국민의힘이 이제 경선 후보 등록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경선 출마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맞는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이 불출마 언급은 안 하면서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그렇다고 불출마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애매하다 태도가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뭐에 관한 마지막 소명이나 저도 이제 기사를 봤더니 지금 이제 통상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상당한 이제 경험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는. 근데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 애매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경선의 관리자입니다. 근데 경선 관리를 맡아야 될 권한 대행이 이렇게 출마설에 휩싸여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정한 대선 관리에 관한 우려를 낳기에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비판과 지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제 출마의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본인 스스로 결심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에 뭐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고 계속 이제 직업적인 관료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도 아닌 이를테면 이제 경선 이 과정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정당의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험난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추대론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당의 후보가 공식적으로 선출됐을 때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건 심각한 해당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홍준표 후보라든지 또 한동훈 후보라든지 상대적으로 뚜렷한 어쨌든 독자 노선을 주장하는 이런 후보가 선출됐을 경우에 그 단일화 성사 가능성도 굉장히 제가 보면 희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마를 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관측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저는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이런저런 구설이나 논란을 부를 게 아니고 출마하면 한다. 그럼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이제 출마 길로 나서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출마를 포기하거나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 취하는 거는 저는 뭐 이 공인으로서 도리도 아니고 공정한 대선 관리자로서의 자격의 의심을 저는 받게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결심을 끝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이제 공직 그 사퇴 시한이 5월 3일까지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끌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출마 안 할 테니까 내가 대선 경선 관리를 맡겠다. 그 누가 대선 관리를 맡겠다는 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저는 적어도 2주를 넘기지 않고 이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수습하는 분위기지만 어쨌든 일부에서는 시대의 요구, 덕스형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덕수 대행은 어떤 속내일까요? 실제 국민의힘의 한 절반 가까운 의원 50여 명이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요구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구여당의 절반이 한대행의 그 대통령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실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대행의 고민의 지점은 이런 거겠죠. 실질적으로 이게 대선에 거론되는 것과 출마하는 것은 이게 천양지차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 정치에 들어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정몽준 모델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몽준 모델이 그게 후보 단일화 협의회, 이른바 후단협이라고 하는 게 6개월간 이게 그 어마어마한 논란 속에 실체를 갖고 활동하다 결국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양보를, 여론조사 단일화 양보를 이끌어내가지고 극적으로 성사시킨 거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것도 파기가 된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후보 단일화라는 이 논의가 당내에서 사실은 지금 후보가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단일화 요구가 나온다? 사실은 이게 그 지금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이게 공당 맞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옆집 숟가락이라도 동원해야 될 판이에요. 뭐라도 다 해서 지금 뻔한 이른바 어대명의 스토리를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상 이번 대선은 냉정하게 보면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이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의 약간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프레이밍을 막을 수 있고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적 상상력까지 저는 가져온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게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고, 마지막에 그럼 전대에서 그 축포를 터뜨리고 우리 후보를 지명합니다. 내가 수락연설 다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이런 게 말은 쉽지 않아서 저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조금 빨리 나와서 몸을 좀 풀다가, 할 거면은 빨리 나와서 몸을 풀다가 해야지, 정말 공직 사퇴 시한 딱 5월 3일 맞춰 나와가지고 대선 직전에 한다. 물론 뭐 기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시너지를 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해서 부상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의 견제도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차출론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서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건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였으니까 그 프레임으로 가자. 하지만은 그게 틀렸다는 거죠. 소위 옛날에 골박정승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골박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황 노릇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말씀이죠.
정치적 야망은 예. 사모님도 있고 본인도 있겠지만은 사모님이 있어요? 부인. 예.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격상 예. 결코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 아, 그래요?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네, 지금 박지원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얘기도 들어보셨는데 사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덕수 차출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근이 각본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찐윤 의원, 주연이 한덕수 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뭐 의혹을 제기하고 추측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뭐 아예 그 개연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부상을 했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한덕수 이제 대망론, 추대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런 친윤 의원들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그 복심 아니냐, 근데 이런 그 추측이 낳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서 출마를 권유했다. 또 한편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김문수 지사랑 통화할 때 뭐 일종의 이제 격려성 발언을 했다.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쨌든 그 보수 정당의 상황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복수의 후보들을 가지고서 다양한 포석을 놓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서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어쨌든 본인을 엄호했던 그런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후보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또 한덕수라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이제 윤 대통령으로서는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거리두기 수순에 국민의힘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이제 본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한덕수라는 장외의 카드를 또 준비해 놓고 이제 단일화를 추진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뭐 추측의 영역이고 의혹의 영역이긴 하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일종의 이제 해당 행위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한덕수 추대론이 갑작스럽게 급부상한 배경에는 이런 어떤 윤 전 대통령의 복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꽤 유력해 보입니다. 예, 지금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주자들도 하나같이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니 간단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후보 단일화 마지막 투샷 경선은요. 우리가 뽑은 후보가 경쟁력이 없어질 때 그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 당시 이제 제가 자꾸 2002년 사례를 얘기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때 엄청난 경선 흥행으로 후보됐을 땐 후보 단일화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이제 YS 시계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20%대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래서 우리가 필패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 밖에서 당시 2002년 월드컵 때 주가를 올린 정몽준 회장 영입해가지고 양자 경선 붙여서 가보자 얘기가 정치적 상상력으로 처음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답보 상태고 정몽준 그 당시 그 피파 회장, 그러니까 우리 국회 축구협회장의 인기도는 사실상 그때 노 전 대통령이 두세 배를 넘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흥행이 된 건데, 근데 보십시오. 지금 아직은 한덕수 대행의 여러 가지 지금 지표가 잘 잡히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최소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후보 단일화라는 얘기는 나중 최종 후보가 나왔을 때 그 경쟁력이 없다는 상황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아직 출발선에서 100m 달리기 승부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꼬린 지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결승을 해야 된다? 이건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관리가 그래서 매우 미묘하고도 정무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잘못하면은 나중에는 큰 흥행을 이끄는 아주 빅카드가 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요. 당내 분열만 쪼그라들어드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반발만 세가지고 흥행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치밀하게 관리돼야 할, 누가 관리할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치밀하게 이거는 참 들여다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의 녹취를 들어봤는데 정치적 야망이 있겠지만 성격상 결코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는 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애초에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공연히 추대론 같은 게 나오면 없던 마음도 생기는 게 정치 생리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뭔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는 후보가 있다면 본인에 대한 뭐 이런저런 추천이 있어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이 이재명 그 민주당 후보에 견주어서 이대로 가면 이제 필패다 이런 관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도 이러저러하게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건 정말 건건일척의 그런 승부사적 기질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당 내의 그 후보로서 선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 당 밖에서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최근까지 집권당이었던 그런 정당의 이제 후보와 겨뤄서 뭔가 이게 최종 후보가 돼야 되는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 정치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또 준비되지 않은 이제 그런 후보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과거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망론은 지금 한덕수 총리의 대망론을 몇 배 이상 능가하는 그런 대망론이었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선두권에 그 결과들이 나왔고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던 날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공항이 인산이네였던 데다가 언론들이 고속철도로 서울로 들어오는 동행 취조를 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2주를 못 견디고 반기문 총장이 결국에는 그 대선 가도에서 이탈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정치라는 게 험난하고 정말 고독한 그런 결단과 승부사적인 준비가 필요한 건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박지원 의원처럼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시선에는 저게 이제 얼마나 가겠나. 이제 이런 그 저는 관찰이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한덕수 대행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 자리를 위치했는데요. 예,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건 신상 효과라고 봐요. 지금 나머지 분들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군요. 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재판이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79분가량 모두 진술을 했고요, 오늘. 거기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 탄핵 심판 헌재에서 했던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몇 시간짜리 사건이 내란으로 둔갑됐다.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네, 검찰은 1시간여 동안 공소 요지를 낭독했는데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오는 21일 10시에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예,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한덕수 대행 이름이 처음으로 네, 올랐는데 8.6% 네. 3위였습니다. 저는 이거 신상품 효과, 이른바 우리가 신상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 분들은 다 이미 정치권에 노출이 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뭐 관료하다가 지금 전혀 사실상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분인데 갑자기 나왔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신상 효과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여기에 조건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한 말하자면은 이 경쟁력이 계속 유지되려면은 지지율 싸움에서 계속 앞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원톱을 그러니까 가장 선두를 찍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을 넘거나 계속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이게 2, 3주를 가져야만 나중에 이게 설령한다 해도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와 단일화 효과는 그건 사실상 시너지가 1도 안 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게 첫 이제 뭐 갤럽 이후에 아마 첫 이제 데이터 같은데 저는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가.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저는 신상품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상품에 주목하는 그런 분명 노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인가 단순히 이게 그렇게 2,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동력인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 한 달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정치는 현실이고 그 정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한 대행이 앞으로 얼만큼 이제 정교하게 메시지 관리와 함께 이런 비난 혹은 또 출마 요구 이 중첩되는 굉장한 본인의 딜레마 속에서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섰다고 저는 길목에 섰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전체 후보 중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을 보면은요 보수 진영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는 장면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양자 대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54.2% 대 한덕수 대행 27.6%로 물론 26.6%포인트 차로 크게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한 대행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이제 뭐 신상 효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부터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추대론, 출마설 이게 이제 집중되면서 언론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출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언론 노출도의 전 반영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네, 저게 잠시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조금 전에 마무리되면서 재판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사저로 이동하는 모습 생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중앙지방법원 주차장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금 빠져나왔고요. 네, 윤 전 대통령 오늘 자연인 신분으로 처음 내란 재판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오전 10시에 첫 공판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법원과 사저가 차로 가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한 1~2분 거리 예. 정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저로 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걸어서도 10분이 안 걸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뭐 곧 사저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요. 네. 지금 차가 빠져나와서 사저에 거의 다 도착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교통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흐름에는 지장이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윤 전 대통령 오늘 오전에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했을 때 오전 9시 48분에 청사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서요.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일반에 노출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아크로비스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윤 전 대통령 79분가량 모두 발언 진술을 했고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고요. 네, 말씀 아까 나누던 거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등장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그동안에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총리에 대한 그 다자 이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양자택일의 지지율이 추세상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저건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보수 정당의 보수 진영에 후보 선출 구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아직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이게 이제 단발성 여론조사 결과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여론조사 대상으로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 대상으로 잡혔는데 그에 대해서 한 총리가 입장이 없잖아요. 본인이 출마를 안 할 거라면 그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계속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잡히니까 본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여론조사에서 나를 빼달라 해가지고 지금 뺐어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출마 의사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 권한 대행으로서 이 선거 관리에 책임을 지는 그 위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이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경선 룰을 가지고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확정을 했고요. 여기에 불만을 품은 김두관 전 의원 경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이재명을 위한 그런 경선 룰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 사실은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조금 담대하게 수용해도 될 부분인데, 아마 진짜 흔히 얘기하는 대로 이낙연 트라우마가 3년 전에 너무 강하게 박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출된 변수가 나왔을 때 혹여라도 이재명 후보의 대권과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아마 암묵적인 게 작용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뭐 룰 세팅하는 그 위원장도 이재명 전 대표가 지명하고 나갔으니까 사실상 저는 13년간 끌어왔던 완전 국민 경선을 이렇게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걸 국민 참여 경선이라고 이렇게 뭐 아주 아름답게 말은 포장하지만 결국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100만 명 샘플에서 50만 나눠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래요.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완전 국민 경선을 하더라도 일반 당원에게 한 표의 그 등가성을 주는 걸 하더라도 이재명 대선은 지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허약한 모습을 이렇게 좀 노정시킴으로써 김두관 전 의원 같은 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레이스에서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에서 3파전으로 진행되겠지만 재미도 흥미도 없고, 그다음에 결국 착한 2등, 유의미한 2등 전략을 가진 사람이 누가 되느냐, 이걸 뽑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걸 기화로 조금 통큰 정치인, 그다음에 나는 포용성과 다양성을 갖춘 정치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로 삼을 써도 좋았을 텐데, 그래도 단 하나의 리스크와 변수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원래 18대에서 20대 대선 경선 때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택했다가 이번에 바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춘석 당대선 특별 당규 준비위원장 이춘석 의원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급박한 일정 속에 기존 방식대로 선거인단 모집할 충분한 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조기 대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국민 경선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워낙 확고한 마당에 경선에서 힘을 뺄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조직적인 역선택의 우려가 있는데 지금 국민 경선 방식으로는 그런 조직적인 역선택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이런 이유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김두관 후보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다른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선 참여를 선언해서 결국에 이제 3자 경선이 되게 될 텐데, 3자 경선이 되면 무슨 어떤 컨벤션 효과 같은 거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뭐 착한 2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등이 누구냐도 그렇게 관심이 가는 사안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7년 조기 대선 때도 문재인 당시 후보의 대세론이 확고했지만 또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의 차별화된 어떤 비전과 또 차별화된 경쟁이 전체적으로 경선의 활력을 높이고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넓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은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정책을 제시하건 경선에서 그다지 부각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제 경선 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이 경쟁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은 여유롭게 그렇게 수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룰로 해도 네, 지금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 네, 죄송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공판을 끝내고 조금 전에 사저로 돌아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정에서 설명했듯이 이 지금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지금 의혹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공소사실 전체를 일단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모두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공모 사실들 나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다 부인하는 것이고요. 우선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입장 직접 전달하기도 하셨는데 좀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됐다고 보시는지. 재판 진행이다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검찰 측 입장과 조율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재 이야기 하셨는데 앞서 헌재에서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헌재에서 설명을 했었고, 이제 향후 이 재판에서도 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왜 했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검찰에서는 비상계엄을 곧 내란으로 의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입증돼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 재판이기도 하다 보니까 검찰 진술조서 말씀도 좀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문제 있다고 보셨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 공수처, 검찰, 경찰, 군검찰이 개입돼 있습니다. 각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합법적인 증거들인지 불법 수집 증거인지 위법한 증거인지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헌재 이야기를 하는 게 헌재에서 앞서 정리된 부분이 위치 파악 시도를 했다던가 국회 공세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헌재가 이미 인정을 해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이 된 부분인데 그걸 다시 형사재판에서 그러면 다투겠다는 것도 좀 궁금한데요. 그것은 헌재에서 인정을 잘못한 것이죠. 우선 증거법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분명히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을 써서 헌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그 부분에 충분히 다퉈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증인신문 두 분이 이루어졌는데 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법정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금 오늘 이루어진 두 명의 증인은 계엄 사무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고 대통령과는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었다는 내용들이 사령관이나 그 밑에 여단장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을 법률수당으로 보면 전문 증거나 대전문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원진술자가 진술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증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증언을 듣지 않고 밑에 전문 증거부터 증거 조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헌재 결정이 그럼 잘못됐다라는 거는 그 결정으로 인한 파면도 없이 잘못됐다라는. 네.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윤곽근 변호사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측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이제 그 과정에서의 적법성, 그 다음에 증거에 대해서의 적법성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그분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그게 과연 적법하게 증거가 수집됐고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재판에 공판에 공소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 이른바 그 독수 독과 이론을 계속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까지도 아마 포괄시키면서 굉장히 그런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봤는데 아마 지금 윤곽근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검찰이 얼만큼 여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소를 이제 공소 유지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헌재 그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했던 주장의 연장선에 있고요.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헌재 그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전원일치 또 모든 쟁점에 있어서 만장일치 그런 파면 결정이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란죄 구성의 핵심적인 사실이 되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던 것이나 아니면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던 거나 뭐 법관 등등의 체포를 시도했던 게 다 인정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동일한 증거 또 동일한 증인들을 상대로 증거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제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게 달리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특별한 뭐 새로움은 없고 앞으로 이제 법정에 가서 저걸 계속 다투겠지만 헌재 재판을 염두에 뒀을 때, 헌재 재판의 결과를 염두에 뒀을 때 형사 재판에서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안산선 광명구간 지하터널 붕괴로 매몰된 실종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나흘째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정 기자, 실종자 구조 소식 아직입니까? 네, 오늘도 아침부터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남은 50대 작업자에 대한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소형 굴착기 등 장비를 활용해 오전 중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물 추가 붕괴 등 2차 사고 우려로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주변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구조물을 걷어내면서 지하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비의 영향으로 토사 붕괴 위험도 있는 만큼 기상 상황과 안전을 고려해 신중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경찰은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신호가 끊긴 상태라며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근 주민과 또 학교도 불편이 클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주말 동안 복귀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 바로 옆에 사는 일부 주민은 2차 사고 우려로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서 집을 떠나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쉴 곳이 떠나니까 모든 게 다 불편하고 아직도 지금 빨리 상황이 해결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또 교육청은 일단 내일까지 인근 초등학교 임시 휴업을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시공사 포스코 ENC 등을 상대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작업자 투입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지난해 여러 차례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던 부산 도시철도 사상에서 하단선 공사 구간에서 이틀 동안 2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재작년부터 간헐적으로 난 것까지 합치면 벌써 10차례 넘게 발생했는데요.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책도 마련했지만 현장에 다 적용되진 않아서 사고 위험이 여전합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굴착기로 땅속 빈 곳을 찾는 동시에 굴착 과정에서 부서진 상수도관을 복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새벽시장 근처 공사장에서 땅꺼짐이 생긴 건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지나갈 곳을 파놓고 복공판으로 덮은 바로 옆입니다. 지름 1m가 안 되는 징후가 먼저 포착된 뒤에 땅꺼짐이 계속 진행됐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주변을 파고 들어가자 땅은 더 크고 깊게 꺼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수관이 부서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굴착기로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 부분을 보니까 칠구 쪽에 이런 하수관 쪽인가 이게 좀 끊어져 있고 그랬다더라고요. 하루 앞서 300m 떨어진 대형 교차로에서도 가로 5m, 세로 3m, 깊이 5m 땅꺼짐이 났습니다. 부산시는 하수박스에 매입된 통신관로 연결부가 부서져 빗물이 오랫동안 새면서 땅꺼짐으로 이어진 거로 보고 긴급 도로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곳 역시 도시철도 공사장 구간 근처. 이 일대에서만 벌써 10차례 넘게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상 하단선 지하철 공사 현장을 따라 지난해부터 땅꺼짐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했지만 땅꺼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2월 설계나 시공에는 문제가 없지만 급변하는 기상 상황이 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지하철 공사장 근처 땅꺼짐이 잇따랐다는 결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일종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필요한 부분들, 지금 뭐 그라우팅의 깊이라든가 차수의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교통공사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대책이 다 적용되진 않은 상황이라 땅꺼짐이 언제 어디서든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여전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고려대가 오늘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생 120여 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학교는 원칙을 지켜야 하고 다른 학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입건된 남성이 또 다른 절도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나래 씨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가 있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말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또 다른 주거 침입 절도 사건의 용의자이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정책이 혼선을 빚으며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재로서는 상호관세 대신 품목관세가 매겨질 가능성이 큰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관세정책 혼선은 미국 세관국경 보호국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품 품목 코드를 공지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상호관세 제외 품목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고 면제를 일축하면서 기대된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아이폰에 부과하는 관세에는 일부 유연성을 두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아이폰의 90%가 관세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만큼 가격 인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큰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필수제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지금 없애고 있다.
미국에서 2위 스마트폰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관세가 언제, 얼마나 매겨질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반도체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며 일부 기업에는 유연성이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애매한 말도 남겼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관세보다 무서운 불확실성 속에 그저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곧 시작되는 동시에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와 관련한 한미 회의도 하루 이틀 안에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등 3개국과는 즉각 관세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루 이틀 사이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한미 간의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널뛰었던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일부 후퇴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지난주 중반에 1,500원을 위협했지만 다시 1,420원대로 주저앉으면서 넉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속에 원화값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치킨 게임으로 지난주 1,500원을 위협했지만 미국이 한 발 물러서면서 1,42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시장이 안도한 결과입니다. 지난 9일 1,484원대에서 무려 60원이나 빠졌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이후 넉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자체가 이제 약달러를 통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채권에 대한 흠해가 한번 나오면서 달러와 자산에 대한 가치 같은 것들도 약간은 재평가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재작년 7월 이후 다시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나라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상황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겠지만 하방이 더 열려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이제는 협상으로 갈 거잖아요. 상방은 좀 닫혀 있고 하방은 많이 열려 있다. 지금 달러 빠진 거 봐서는 1,350원 또 열려 있다. 관세 우려가 주춤하면서 증시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올랐고 코스닥도 1.9% 넘게 올라 700선을 회복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강원 중남부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강원 산간 등 곳곳에 1에서 5cm의 눈이나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서 쌀쌀하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지만 체감온도는 0도 선에 머물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후 수요일부터는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과 각 쟁점을 두고 팽팽히 부딪혔습니다. 검찰은 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며 내란죄의 성립 이유를 설명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약 80분 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먼저 모두 발언에 나선 검찰은 1시간 10분 가까이 공소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한 PPT 자료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당시 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약 80분간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야당의 줄타내기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고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 내용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싹 잡아들이라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국회 월담 장면은 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의 증인신문도 진행됐습니다. 당시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부가 본격 재판 절차 시작에 앞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 2건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촬영 신청이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묻고 질서 유지 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수단이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을 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조사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검토할 방침인데 김성훈 경호차장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방해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잃은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수한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만큼 원칙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수단은 앞서 김성훈 경호차장을 비롯한 강경파 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해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완전히 닿진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뒤에도 근접 경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특수단은 최근 김 차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검찰에 이첩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별개의 혐의에는 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다시 한번 김 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사저와 법원 인근에서는 빗속에서도 탄핵 찬반 시민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 출석을 앞둔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탄핵 찬반 시민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는 탄핵 찬성 측 기자회견이 열리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반발했습니다. 가세요. 경찰이 울타리를 펼치고 양측을 떨어뜨려 놨지만 일부 지지자는 그대로 남아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의 다른 출입구 인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지 집회가 열리는 곳 맞은편에 탄핵 찬성 유튜버 등이 모이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저 입구 건너편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외치는 시민이 나란히 서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며칠째 집회에 시달리고 있는 일대 주민과 상인들은 소음과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합니다. 국민이 불편을 시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시끄럽잖아요. 그게 좀 대통령이 여기 산다는 이런 말이 너무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차가 많으니까 저희는 일할 전문점인데
시간을 맞춰야 돼서 평소에 비해서 15분 정도? 네, 더 적고 있어요. 예약도 취소되고 뭐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궂은 날씨에도 양측 신경전이 계속된 가운데 한동안 서초동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확산하는 한덕수 차출론에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란 수위 높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모셔오게는 없을 거라는 당 지도부의 진화에도 반발 기류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내 한덕수 출마론은 지난 7일 윤상현 의원이 외부 영입을 언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한대행에게 경선 특례를 주자거나 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출마를 촉구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자 다른 대선 주자들은 견제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추대론을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까지 규정하며 일부 기득권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리 보전에만 관심이 있나 보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홍준표 전 시장도 탄핵을 당한 정권의 총리가 선거에 나오는 게 상식적이냐고 반문하며 원색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아마 주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중진 의원들이 설치는 겁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국가 위기를 잘 이끄는 한대행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괜히 흔들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이야기 나오면서 이 경선의 중요성도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기도 하고. 예. 한대행 차출론이 이른바 윤심에 따른 거란 의혹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꽃가마는 없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특정인을 옹립하는 일도 누구의 불이익을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당이 출마를 부추기는 모습은 안 된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당의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 언급되는 건 호재에 가까운데 향후 반 이재명 연대란 측면에서 쓰임이 생길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덕수 대행 출마에 찬성하는 당내 의원 수가 절반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유튜브에 출연해 한대행 출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명씩 만났고 54명이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당내 경선에서 탈락자가 생기면 찬성하는 의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대선 차출론이 확산하는 한덕수 대행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 강조하면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로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행 대선 출마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법치를 교란했다고 맞받으며 거센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설 당사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첫날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정부 질의하는데 국무위원이 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민주당은 선출직이 아닌 한대행이 국회를 무시하고 멋대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내란 사태 지속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대선 출마로 입방아를 찢는다며 한대행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실제 내란의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뻔뻔하게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선 전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내란 세력 낙인을 찍는다고 날을 세웠는데 일촉즉발 물리적 충돌 위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국회의 민낯이었다며 법치를 흔드는 건 이재명 세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가 사범의 유력한 대석주자가 이재명 대표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둔 거대 양당의 감정 싸움에 미국 관세 정책 대응 같은 현안 질의는 상대적으로 빛을 보진 못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막판 출마 선언과 본격 표몰이 행보도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심판론을 출마 일성으로 내걸었고 김문수 전 장관은 경북 지역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참배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된 만큼 이제는 비리와 불법의 범죄자 이재명 예비후보를 심판하고 사법심판대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 대통령까지 내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캠프 개소식엔 총괄 상황실장으로 합류한 유상범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은 물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예비후보의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홍준표 대통령이 되시면 제가 꽃게발이 더 이상 안 돼도 되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동규 좀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경북 지역으로 가 박정희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박 전 대통령 정신을 소환하며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주자들 사이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이야말로 이재명이 제일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다른 후보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는 서로를 직격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 의원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면 한 전 대표만큼은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자 한 전 대표는 나 의원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시 후보에 빗대며 맞받았습니다. 오세훈, 유승민 두 주자의 경선 불참으로 국민의힘 대권 구도가 출렁이는 가운데 1차 4인 컷오프에 들기 위한 표심 경쟁이 본격 막을 올렸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불참하기로 한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자체에는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의원 측은 YTN 취재진에 제3지대 연합이나 무소속 출마 등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연대 대상으로는 기존 보수 진영뿐 아니라 민주당 내 비명계를 포함해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AI를 주제로 첫 일정을 소화하며 첨단 산업 대규모 투자를 공언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로 민주당의 적통임을 드러냈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청년층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레이스 첫 외부 공식 일정은 AI 스타트업 방문이었습니다. 국민 모두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후보는 출간 저서를 통해선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항전을 치르고 있다며 대선에서 반헌정 세력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의의 경쟁으로 민주진영의 판을 키워야 한다며
보수 진영과 1대1 구도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특히 경남 봉화마을에선 노 전 대통령 꿈을 재차 상기시켰는데 자신이 민주당 적통임을 부각한 행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대통령님과 함께 꿈꾸었던 국민들이 하나로 통합된 나라,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오며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엔 청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학 등록금과 일자리 등 청년 문제 전반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경선전은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의 3파전으로 이재명 1극 체제란 전망 속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정한 데 반발해 경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SNS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저버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면목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신안산선 경기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여파가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초등학교는 안전 점검을 위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무너진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50여 미터 떨어진 한 초등학교입니다. 사고 여파로 전교생 1,380명의 등교길이 멈췄습니다. 학교는 안전점검을 이유로 이틀간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유관상으로 건물에 금이 가거나 하는 문제는 없고 도로와 접한 운동장 일부에서 균열이 조금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휴업 이후 학사 일정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일 인근 도로에 균열이 발생해 통제에 들어가자 해당 초등학교는 저학년 돌봄 수업을 오후 3시 전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관련 지자체도 사고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전문가와 함께 붕괴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 정밀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시장 직속 민원 대응 전담팀을 꾸려 현장 민원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사장 안전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대책위원회를 꾸릴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작업자 2명이 매몰됐던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남은 실종자 1명을 구조하는 작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며 구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을 사칭해서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 뒤에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YTN이 단독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가 나오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친환경 AI 농업 기술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온 투자회사 사무실입니다. 한동안 수익금을 나눠주더니 갑자기 출금을 중단한 채 사무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시 열겠다는 공지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본사 책임을 주장하는 대표도 지난주 이후로 감감무소식입니다.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이 저한테 무슨 승인을 얻고 했던 내용들이 아니라서 본인들이 알아서 했던 내용이라서. SNS에 개설된 피해자 대화방에는 최대 참가 가능 인원인 2,000명이 금세 모이면서 추가 대화방을 만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전체 피해자 수가 1만여 명에 피해 규모도 수천억 원에 달할 거라고 주장하며 빠른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외 거래소 코인 지갑을 동결해 투자금 유출을 막고 피해 복구에 나서달라고 호소합니다.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구로경찰서에만 피해 신고 수백 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전국에 피해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북 고창군 의회 의원이 노래방 회식을 하면서 여성 공무원만 남게 한 뒤에 폭행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사자는 술에 취해 그랬다며 피해 직원에게 여러 번 사과했다고 말했는데 공무원 노조는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전북 고창군의회 남녀 직원 몇 명이 노래방에서 2차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갑자기 군의회 부의장이 합류했는데 술에 취한 채였습니다. 부의장은 여성 직원은 내 옆에 앉고 남자 직원들은 나가라고 해 여성 직원 2명만 남았는데 그때부터 돌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내 옆에 앉아. 그 옆에 앉아. 갑자기 직원들 다 나가, 남직원들 다 나가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피해 여성 공무원은 1시간 동안 부의장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까고 때리고 머리채 잡고 막 그리고 그냥도 치고 여기 치고 막 그리고 당겨서 안고 막 이랬던 것들이 막 연속적으로 막 있어요. 공무원 노동조합협의회는 군의회의 공개 사과와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술 취한 부의장이 1시간여 동안 여직원 둘만 앉혀놓고 특히 가까이 앉았던 여직원에게 가했을 폭언과 폭력과 추행으로 그들이 느꼈을 안담함과 두려움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의장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평소 가까운 사이라 그랬다며 당사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찌검을 한 적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이 가서 상대방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 사람아 내가 자네를 어떻게 보다가 먼저 소리 다 쓸 수 있는데 혹시 거기서 자네가 소문이 생각하면 내가 미안하려고 그때 한 2달 전에 사과 다 했어요. 공무원 노조는 잊을만 하면 불거지는 지방의원들의 전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든다며 군의회 측에 아예 당사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전달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만간 한미 간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와 관련한 화상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미 협상이 곧 시작되는 만큼 필요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정부 말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된 경제안보전략 TFA가 10여일 만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미국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유예 발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께 상세히 설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하면서 한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 등 3개국과는 즉각 협상을 지시한 것 같다며 협상 체계를 갖추는 대로 한미 협상도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와 관련한 한미 간 화상회의가 하루 이틀 사이에 열릴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 대행은 자신과의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도 거론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이러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를 한 것이라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한 대행은 조선과 LNG,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의 협력 강화를 거듭 거론하면서 관세 부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권과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의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를 일시 유예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또다시 미국을 찾아 본격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일정 조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방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에 막힌 철강과 목재 등을 한국에 저가로 팔기 위해 우리 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 관세 당국이 점검에 나섭니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100일 동안 반덤핑 관세 부과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가운데 고려대가 본과 3, 4학년 125명에 대해서 유급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정부와 대학, 학생 사이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고려대가 의대생 120여 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고려대의 유급 기준은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1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인데 대상이 본과 3학년 80여 명, 4학년 40여 명에 이릅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른 학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의대들도 이번 주부터 차례로 유급 통보 수순을 밟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7일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한 차례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번 주엔 본과 1학년에서 3학년에게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주대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등도 이번 주 내로 수업을 거부하는 본과 의대생의 유급 처리 여부를 검토합니다. 의료계는 정부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 의대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아직 복귀율을 최종 판단하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복귀율이 올라가고는 있다지만 예과 학생들 수업 거부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말에 예과생의 대규모 유급까지 결정되면 내년에 24에서 26학번까지 1학년만 10,000명이 되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계와 의료계 모두 이 경우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여전합니다. 유급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수업 복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교육부가 약속한 내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이 불투명해진다면 의정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대 교수회가 중고교 통합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중복 응시를 포함한 교육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회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 제안에서 유청소년 교육 개혁을 위해서 중고등학교 학제를 중등학교 6년제로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초등 6년 과정에서 소양 교육을, 중등 6년 과정은 기초교육과 적성 탐색을 위한 커리큘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인공지능 AI가 도입돼 혼잡도와 대기 시간을 줄이고 반려견 목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AI를 활용한 승강기 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해 HDC 랩스 현대 엘리베이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분양한 서울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에서는 AI로 엘리베이터 혼잡도를 측정하고 대기 시간을 분석해서 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배달 시장 점유율 1위 배민이 오늘부터 포장 수수료 6.8%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앱으로 매장에 포장 주문을 한 뒤 직접 가져오더라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없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주들은 한숨을 내쉬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샐러드 가게. 짧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앱으로 미리 포장을 주문해놓고 가져가는 소비자가 많은 곳입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그동안 무료였던 이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고 포장지에다가 수수료까지 낸다고 생각하면은 더 많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음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아직 포장 중개 수수료가 없는 타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직접 점심을 먹기 위해서 포장 주문을 해봤습니다. 18,000원을 주문했는데 여기에 없던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가 빠지면서 점주가 가져가는 금액은 10% 정도 낮아졌습니다. 배달의 포장 수수료는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5년간 유예하다 부과를 결정한 배민이 6.8%, 요교는 최대 7.7%,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 무료입니다. 배달앱 측은 포장 주문도 프로그램 개발 비용과 인건비 등이 들어간다며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포장 수수료의 수익을 재투자해 포장 주문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고 점주는 배달비가 없어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배민은 포장 표현을 픽업 서비스로 바꾸고 포장 수수료도 중개 이용료로 바꿔서 안내했습니다. 결국에는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의 소비자들은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점주한테 붙는다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전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수 침체 그늘이 들이운 외식업계의 업계 1위 배민의 포장 수수료 무게까지 더해지며 점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 속에 곳곳에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눈비는 내일 새벽이면 잦아들겠지만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봄철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을 비롯한 곳곳에 1에서 5cm의 눈이나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해상에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네, 해조류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특히 미끈거리는 점액 성분이 기관지의 건조함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호박은 환절기에 좋은 음식으로 베타카로틴 성분이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대추차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정수현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